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카네기 전북지사에서 어, 입학식에는 참가를 못했고 CEO 과정 28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물론 회장님의 권유로 어,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 그냥 그냥 인연을 따라서 한번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첫 수업에서 뭐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자신감, 아, 어떤 스트레스 해소 등등 한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제 자기 비전을 설정하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어떤 거에 도달하겠다. 뭘 얻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상황에서. 하나는 다시 새벽 거인을 깨우겠다. 새벽 시간이면은 이제 인시죠, 인시. 자축인. 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천계여자 집여거축 인기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깨어나고,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 출처가 어딘지 잠깐 검색 좀 해봐야 돼. 네, 출처를 찾아보니까 소강절의 환극경세서란 책에 나오는 얘기네요. 야, 좀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이제 12만 9,600년 얘기했던 그 책은 또 뭐였더라? 어찌되었건 천계여자 집여고축 인기여인 만물. 그러니까 묘시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반에서 7시 반이죠. 그때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어쨌건 이 소강들이라는 사람도 그 어느 정도 뭐 도통을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 얘기가 사람은 인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33분에서 5시 33분 사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덜 피곤한 날은 3시 33분에 일어나고, 좀 많이 피곤하면 4시 44분에 일어나려고 그래요. 333, 444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은 인시를 조금 넘겨서 아니야, 넘기지 말고 한 5시 반 정도. 어, 일단, 정말 5시 55분,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 카네기 그 비전 선포란에다가 새벽 거인을 다시 깨운다 해가지고. 3시 33분부터 5시 55분 사이에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알람을 3단계로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으면은 3시 33분에 일어나려고. 오늘은 4시 44분에 일어났어요. 어제 좀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새벽에는 신호들이 이렇게 노란불로 깜빡깜빡 거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 시간이 좀 절약되긴 한데 너무 어두워서 그렇게 위험한 측면도 있고. 어쨌건 인기여인을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그 하루에 그림 그리는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이제 최대 20시간,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문한 그림도 그려드릴 수 있고, 제가 전시할 그림도 그리고, 또 나중에 한꺼번에 팔 대형 백호 작품들도 그릴 수 있고.
제가 그 백호 작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올려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며칠간 백호 작품이 한 6개인가 이렇게 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이제 20개월이나 33개월로 할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 며칠 사이에 거의 3천만 원어치가 주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따지자면 3월 달에 거의 2억이 주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100만 원짜리 그림이 한 3개인가 또 들어오고 거의 매일 500만 원씩 들어왔으니까요. 첫날 3천만 원 주문이 되고 결국 3월 달만 2억 원어치가 주문이 된 거죠. 그 중에서 일시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할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났다. 이 물량을 이게 많이 어쨌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새벽에 인시에 일어나기로 했고 가급적이면은 3시 33분에 일어나는 방식으로.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시사인 잡지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예전에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그 지지했던 조기교육 선행학습 금지법? 을 아마 여기서는 찬성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음, 왜냐면 인간의 두뇌는 다 다른데 그 바지가 짧다고 발목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두뇌에 맞춰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측면이 많아요. 특히 교육에서는. 이제 아무튼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영유아 교육 전문가 29인이 밝혀낸 잘못된 영유아 사교육 정보 12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잘못된 육아 정보를 경고하는 소책자가 시사인 별책부록으로 왔는데 이거 전체를 분명히 오늘 다 공유를 하는 게 그동안 제가 이제 교육 쪽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림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하워드 가드너 박사라든가 다중지능이로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29명을 모아서 요약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쭉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권위자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좋은 어쨌건 내가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제가 지금까지 몇 년간 거의 한 8년간 교육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 8년 만에 제가 총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안심의 육아 소책자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육아에서 중요한 건 두뇌에 관한 상식이겠죠. 두뇌에 관한 상식을 한 거죠. 자, 일단은 보니까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짰네요. 짰는데 이제 이 중에는 하워드 가드너 박사랑 친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자, 이름을 불러볼게요. 권장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 김승현 영어 사교육 포럼 부대표,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고문,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과 교육 저자, 김영호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책임연구원. 김영훈 아시죠? 김영훈 유튜브 강의도 꽤 있어요. 지금도 아마 제 유튜브
구독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김용훈 선생님이 제 유튜브 초기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한 4, 500명? 그러니까 지금의 10분의 1일 때 4, 500명 때 김용훈 선생님이 제 유튜브 구독자였죠.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유헌 아시죠? 서유헌 박사가 현재 가천대 뇌과학연구원 원장이네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 서유헌 박사가 저를 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이제 두뇌 사용 설명서 책도 쓴 이후죠. 근데 제 책을 아시나 봐요. 그래서 최창호 박사가 예전에 메타포럼이라고 뇌과학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들을 한 열 몇 명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거기 그 몇백만 원씩 내고 듣는 어떤 일종의 그 카네기 CU 과정 비슷한 거죠. 그때 제가 뽑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공자도 아니고 미술대학 출신의 정말 아마추어 뇌과학자인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 강사로. 그래서 이제 디프리에서 그때 결혼 직전, 재혼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만났던 분이 30만 원인가 돈도 보내주고 그랬죠. 저 결혼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만났던 분이 최창호 박사가 쭉 이제 저자들을 검색하고 그 메타포럼의 좌장은 그분이었죠. 그 세로토닌 하라의 저자 이시영 박사. 그래서 저에 대해서 서유원 박사한테 물어봤대요. 이 고용훈 저자가 고래들 저자가 이 강의할 만한 책이 괜찮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과학 지식이 사이비 아니냐? 괜찮냐라고 서유원 박사한테 물어봤고 서유원 박사가 괜찮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의 소아신경과 전문의인 김용훈 박사는 제 유튜브 구독자일 정도로 저를 잘 알고 계시고 서유원 박사는 제 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강사로 추천했을 정도로 이 서유원 박사는 제 책을 두뇌 사용 설명서를 인정했다. 얼마 전에 제 그림 사가신 분은요, 그 두뇌 사용 설명서를 여러 번 읽었대요. 이렇게 바이블처럼 넣고 읽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요. 진짜 종합 선물 세트죠. 자, 신성욱,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저자. 제목 좋다. 과학 저널리스트. 양신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안순아,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사, 육아상담가. 염지숙, 건국대 유아교육과 교수.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저자. 윤다옥, 노워리 상담소 소장.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 저자. 그러니까 사춘기에 대해서 연구하셨나 보네요. 윤일순, 남양주 개구리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여기 뽑혔다는 건 대단하신 분인데요. 윤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이경란, 공동육아와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기숙, 적기교육 저자. 적기교육 이기숙. 이남수, 솔비치네 엄마표 영어 연수 저자. 영어 공부에 관련된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어머니들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이슬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연구원. 이혜린, 그로잉맘 공동창업자. 엄마의 속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미령, 수도권 생태유아 공동체 이사장. 임재택, 한국 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 부산대 명예교수. 정승훈, 국제도서관 교육연구소 연구원. 도서관 관련된 분도 계셔서 기분 좋네요.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재충만, 전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영어부 팀 과장. 놀이터를 지켜라 저자. 좋다. 놀이터를 지켜라.
최수일 수학 사교육 포럼 대표.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저자. 최현주,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교육자들이 들어와 있네요. 영유아 사교육 포럼 부대표,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상임 변호사. 이렇게 29명의 영유아 교육 전문가가 모였는데 왜 저를 뺐는지 모르겠네요. 30명으로 채우면 제가 이제 30번째 전문가로 이 소책자에 참여를 해서 저의 의견을 살짝 가미해서 이 책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책도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소개만 안 해요. 비판도 하죠. 자, 조기 교육은, 자, 조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잖아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조기 교육은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 이 효과가 너무 적은 게 조기 교육의 문제점이다. 맞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이제 4년 동안 제 유튜브 강의를 들었다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어에 대한 그 호감도를 조기에 체험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거나 영어로 그 뭐 외국의 어린애들이랑 노는 경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호감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조기 교육은 영어를 잘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아직 그 언어에 대한 두뇌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감정, 영어에 대한 감정이 중요하다. 그 10살 이전에는 그게 오히려 더 그 영어 체험의 어떤 감동, 감정, 소통의 즐거움, 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10살 이전에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제 입장은. 여기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효과 대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의 80%는 영유아들의 이 책을 통한 공부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학습 스트레스가 쌓이고 낮은 학습 효과, 창의력이 저하가 되고 학습 자율성이 저하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오히려 주의 집중력이 저하된다라는 게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80%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2015년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험으로 보면 돼요. 조기교육은. 그래서 외국인 강사가 있는 학원에 이렇게 체험 정도로 생각하는 건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래 보내는 거는 그건 체험이 아니라 학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3세 이전에 사람의 뇌가 80% 완성된다면서요. 뭐 이거. 이 부분은 두뇌에 이제 여기 김용훈 소아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나오네요. 두뇌의 그 발달 과정에서 기초공사에서부터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걸로 제가 그 책에서 비유를 했는데,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가기 전에 이제 그 기초공사, 뼈대공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초공사는 이제 그 태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3세까지 3세, 4세까지 굉장한 시냅스를 만드는데 학습의 준비 과정이에요. 이거는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량의 시냅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성인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그 두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아요. 신체 전체 몸무게 대비. 자, 그런데 그것이 학습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이제 김용훈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완성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맞죠. 그러니까 학습할 준비를 80%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뇌가 80%가 완성된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성우 과학 저널리스트는 이 사람이 이제 다양한 저널리스트니까 다양한 해외 연구를 접했겠죠. 인간의 두뇌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0세에서 15년간이죠. 50세에서 65세까지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그림들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50세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그 효율성, 연결 효율성이 좋아지죠. 통찰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50세부터. 자, 뇌는 왼쪽, 오른쪽 따로 일하지 않는다. 이거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 특정 과제에 따라서 좌뇌 우뇌의 협력 정도가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좌뇌가 없는 우뇌, 그 좌뇌를 쓰지 않는 우뇌 활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뇌 활동이 없는 좌뇌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좌우뇌를 동시에 쓰는데 물론 특성은 있다. 그 좌우뇌 우뇌의 장점, 어떤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 좌뇌 뇌졸중에 걸린 그 여자 박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면 좌뇌 우뇌는 분명히 특성은 있습니다만 활동은 늘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두뇌는 이렇게 은행에서 능력을 꺼내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분업화되어 있긴 하지만 늘 함께 일하죠, 두뇌는. 그래서 좌뇌 우뇌를 너무 떠드는 사람들의 그 의견은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는 만 3세, 5세에 노출되면 효과가 크던데요. 그쵸, 뭐. 그거는 경험이죠, 경험. 그러니까, 경험으로서의 효과,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영어 실력은 20살 넘어서 해도 돼요, 영어는. 빨리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아예 외국인이랑 살거나, 외국인을 쓰는 사람이 늘 주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10살, 15살 넘어서 한국어를 완성한 다음에 제2 외국어로서의 연결성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가장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는 좀 애매한 단계가 애매해져 버려요. 취약전 영어학습은 뇌과학 발달 이론에 비춰봤을 때 효과가 없다. 서유원 박사 얘기. 영어교육과 교수도, 이병민 교수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재밌네. 김승현 숭실고 영어교사가 아주 현실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조기 영어교육 효과가 입시 영어 성적하고는 이어지지 않는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조기 영어 교육을 하면은 영어 시험을 아주 잘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저도 영어 엄청 못했다가 제가 영어 실력 언제 많이 올렸냐면 16세, 17세 때 많이 올렸어요. 중학교 때까지 영어 잘 못했어요, 저는. 16세 넘어서 좀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더니 단어 외우고 15세 이후에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어휘력을 늘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두뇌 연령대별로 학습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수능이나 수능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것이지 조기 교육한다고 수능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 많이 했죠. 자, 넘어가면 많으니까. 자, 영어 유치원 영어 몰입 환경이 대세 아닌가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학원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학습 스트레스를 준다면 잃는 게 더 많아지겠죠. 아이가 아주 즐긴다. 그러면은 그냥 냅두세요. 저는
저는 항상 그 아이 중심, 아이 두뇌 중심, 아이의 감정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이 감정이 중심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영어 유치원이 너무 좋아 그러는데 굳이 이런 책자 보고 영어 유치원 그만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러나 뭐 빚을 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그러면 좀 고려는 해보세요. 그렇게 조금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영어 성적하고 연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2, 중3 때 6개월이면 그 이전의 모든 학습량과 어휘력을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좀 머리가 좋으면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 3개월이면 끝날 거 가지고서 거의 한 10년 동안 돈을 쓴단 말이죠. 그 10년 돈 쓴 거 3개월이면 끝나버린다고요. 왜? 전두엽이 준비가 됐을 때 3개월이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부에 있어서. 우와,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교재가요. 7세 교재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이래요. 영어 사교육 포럼 연구원 하는 얘기. 중1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7세 교재가. 어휘수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이거 도대체 영어가 뭐야? 나 또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영어에 대한 그 호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이 생기겠죠. 우리나라 환경에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효과 없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무슨 얘기냐? 영어 학원에서 매일 원어민 영어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한국어 환경으로 이게 환경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외국인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외국 영어만 쓰는 초등학교로 가거나 해야만이 영어 유치원의 그 교육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돈 들인 만큼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약간의 효과는 있을 텐데. 어쨌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영어 전문학원입니다. 두 번째가 영어 학습지, 세 번째가 영어 영상물 이거네요.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좀 반론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인데 그게 중국인이 가지고 노는 영상이 있고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 가지고 노는 그 영상이 있는데 우리 애기가 그걸 자주 보거든요. 주몽이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영어들은 대부분 의성어, 의태어, 아주 원초적인 영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뇌에 팍팍 들어가는 그 감정과 섞인 영어죠. 왜냐면 놀이를 하면서 나오는 영어기 때문에 막 감탄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영어 비디오, 영어 영상물하고 유튜브에서 영어를 쓰는 아이들이 노는 영상은 전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것을 영어 영상물로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어와 그 아이의 그 감정과의 결합이에요. 그 아이의 감정과 결합이 없는 영어 학습물은 해로운 거예요.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 확산되는 놀이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던데요. 그러니까 놀이교육 방식의 사교육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교재나 교구 같은 거 가지고 노는. 뭐 저도 애를 유치원 보내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런 교재가 있어야만 시간 때우거든요. 그 유치원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자, EBS 놀이의 반란 제작팀에서 놀이가 학습 도구로 이용되면은 아이가 그것을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놀이식 학습해버리면 놀이가 학습이 돼버린다. 이게 감정이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놀이를 매개로 한 교과 수업은 놀이가 아니다.
지루한 공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놀이 자체가. 그러면은 진짜 놀 줄도 모르는 아이가 된다. 아, 이게 두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정서가 나빠질 확률이 많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놀이터를 지켜라의 저자. 놀이의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는 주도성이다. 주도성이 없었을 경우, 아이들의 자율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놀이 교육은 놀이가 아니다. 그렇죠? 학원 교육이나 마찬가지다. 이게요, 3세 7세라는 책에서 오래전 나온 그 책에서 반보 뒤에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에서 제럴드 마우니 교수인가? 이 미국 교수가 먼저 주장했던 거죠. 아이 놀이에 이렇게 서포트 역할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뭘 가지고 놀지, 몇 시간 놀지에 대해서 지지해줘라. 보호자는. 그것이 진정한 놀이를 통한 뇌 발달이고 놀이를 통한 학습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제럴드 마우니 교수. 제가 뇌과학 두뇌 사용 설명서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면 앞으로 자기주도성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덕성이 되기 때문에 학습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얼마 전에 그 동탄인가 그 어머니랑 통화할 때도 5년만 지나면 2024년, 2025년만 되면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를 길렀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한테. 제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림 사주는 분도 많아요. 자기 자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2024년이 되면 한 번 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더 먼 미래까지 보고서 그 유튜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차로 감사할 날이 온다. 범용 인공지능, 일반지능이 이 지구상에 등장했을 때 그때 저한테 한 번 더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제 유튜브를 많이 들었던 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이렇게 뭐 처음 들으시는 분 모를 거예요. 제가 뭐 8년간 유튜브를 해왔으니까 예전에 얼마나 많은 그 뇌과학적인 이야기, 유아교육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건.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염두에 두고 제가 미리 복선에 깐 거였고, 우리 한국을 어떤 문화적인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김구 선생의 소원, 그 염원을 가슴에 품고 제가 유튜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유 다행이다. 그 고리들 작가 유튜브 강의를 듣길 정말 잘했다. 이런 엄마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으로 놀이를 활용하는 교육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이라는 덕성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망치는 게 아니죠. 놀이는 재밌다라는 것까지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까지. 놀이에 대한 감정까지.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서를 조절하는 그 회복 탄력성까지 망칠 수 있다. 이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해버리면 놀이가 가지고 있는 덕성, 놀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즐거운 휴식에 대한 그 장점, 그것을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휴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놀이거든요. 우리 화가한테 그림 그리는 게 하나의 이거 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떼고 수학 연산도 끝내야 한다던데요. 초등 한글 수업이 2017년부터 2배 늘어났다. 근데 아주 멍청한 애가 아니라면요, 한글은 그냥 뗍니다. 세종대왕 그 훈민정음 무슨 책에 나오잖아요.
좀 아둔한 사람도 사흘이면 한글을 다 뗀다. 뭐 조금 빠른 사람은 반나절에 한글을 다 익힐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시간은 반나절과 사흘인지 정확히는 않지만 아무튼 아무리 둔한 사람도 3일이면 된다 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얼마나 영리해요. 냅두면 한글은 끝납니다. 그냥 뭐 TV 자막 나오는 것만으로도 한글 끝내요. 이렇게 TV만 봐도 한글 조기 교육 절대 시키지 마시고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책의 단점, 맹점이 있는 거지. 한자 교육을 먼저 시키라니까요. 그림으로 하는 한자 교육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개인적으로, 그 개인이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고, 그렇죠. 저도 사실 한자 교육을 중학교 때까지 별로 안 했어요. 전 고등학교 때 한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입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문교부 뭐 지정 한자 1500자 이게 있었는데 저 1500자요. 저 중학교 때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이 한자가 안 되면 국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부랴부랴 한자 막 외우고 고사성어 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자하고 고사성어를 마치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했어요. 고사성어 책도 굉장히 두꺼운 걸 한 두 번인가 봤고, 왜냐면 고사성어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한자하고 국어 시험에 꼭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거 3점이에요, 3점. 그거 따기 위해서 고사성어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입시 준비 차원에서 한자 공부를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500자 정도를 또 다 외우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중앙대학교 나와가지고 은행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당숙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공부를 잘했던, 자기 반에서 아주 공부를 잘했던 학생도 아니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렵게 그때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1500자 이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한자를 다 외우는 게. 아니, 여기가 예전에 누가 권해가지고 머리카락 난다고 머리에다 이렇게 금실 박는 수술을 했는데 그때 미래성형인데 그 의사가 여기 바늘을 딱 집어넣는데 뭔가 잘못 건드렸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보름 동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머리 밀고 다닐 거 진짜 괜히 수술했다 싶어요, 지금은. 여기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뭐 좀 자극이 되기도 해요. 어떤 고통이라는 게. 그렇죠? 고통이 너무 없는 것도.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것 같아. 고맙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은 원망도 할 수 없어요. 다 이제 제 선택이고 이 고통을 즐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갖고 그 당숙이 제가 한자 공부 1500자 이렇게 중학교 때 공부하고 있으니까 쓱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일주일이면 다 외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쓸 수 있는 약 2000자, 3000자 정도의 한자를 맘만 먹으면 보름 만에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하루에 10개씩 외우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반복하고. 근데 정말 집중해서 맘먹고 내가 영어 단어 외우겠다. 그러면은 영어 단어 3000개, 5000개 한 달이면 외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너 IQ 130 이상 기준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 몰입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맘을 딱 먹으면 두뇌가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에 확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자 외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책 읽는 능력에 다 이게 한자 실력이 다 들어간다. 이게 다 요즘에 한글로 써 있죠. 그러나 한자 실력이 책 읽는 독해력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인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자도 우리 글이었고 한글도 우리 글이니까 둘 다 알아야만이 우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한자는 중국 한족이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동방 문자고요. 오히려 우리 민족 동이족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김용옥 씨 부인은 그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견이 이게 한자의 기원, 한자가 어떤 민족이 주도적으로 만든 문자이냐 아니면은 초고대 문명에서부터 그냥 내려온 문자이냐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민족이 만든 게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 그거였어요. 수메르어와의 유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어하고 한글하고 한글의 한자어 발음하고 비슷해요. 이걸 제가 처음에 어디서 읽었냐면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아마 절판됐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 제가 1990년에 읽었던 책이니까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한의 뒤에 보면은 약 200개의 수메르어하고 우리 한국인이 쓰는 한자 발음이 유사성을 이렇게 비교해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오고 그때 제가 이제 수메르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1990년에 박상일 씨였나 그 책을 쓴 사람이 아무튼 역사 저술가인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수메르어를 수메르어의 점토판을 전부 해독해서 거의 3만 개의 단어, 수거, 문장까지 집대성한 펜실베니아에서 온라인 사전이 있다라는 걸 제 친구가 찾아줘가지고 그런 거 서치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제 노트북에는 그 URL이 있어요. 딱 클릭만 하면 바로 수메르어 사전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수메르어 공부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한때 한 1년 반 정도 수메르어 사전을 거의 매일 봤습니다. 그 온라인 사전을. 그러면서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찌됐건 수메르어를 알게 되면 한자가 중국 한족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100%. 그거는 고대 언어를 공부해 보면 바로 나와요. 그 산스크리어트라든가 뭐 이렇게 수메르어라든가 이렇게 좀 비교 공부를 해보면은 바로 이제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나왔네. 한글 교육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한자예요. 한자는 그림 한자로서 이미지화이기 때문에 제가 한자 교육을 좀 여기저기 써붙이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시키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게을러가지고 여기저기 좀 한자를 많이 했는데 한 다섯 개인가 하고서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 한자를 이렇게 써서 그림하고 한자고 써서 이렇게 도표로 붙여놓지 말고 그걸 오리거나 직접 그리거나 해서 곳곳에 생활 물건에다 붙여놓으란 말이에요. 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한자를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림으로서, 이미지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지 학습기예요. 어차피 10살 이전에는. 15살이 넘어야지 문자 학습기고 이미지 학습기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영상으로 공부하고 음성으로 공부하고 원초적으로 공부하는 시기란 말이죠. 10살 이전에는. 자, 그래서 한글의 이해나 수학 연산을 위한 학습지는 유아기에는 적절한 교수법이 아니다. 취약 전에는 아니다.
나중에 깨우쳐도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자 교육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엄마, 초등학생 저학년이 우리 애들이 뭐 곱하기도 잘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왜 한글을 다 알고 있던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너는 그 대신 이걸 잘하잖아. 너는 그 대신 한자를 잘하잖아. 너는 그 대신 뭐 악기를 배웠잖아. 넌 그 대신 무슨 운동을 잘하잖아. 그 산수하고 한글은 조금 학교 다니다 보면 그냥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엄마만 믿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럼 실제로 다 또 그 평준화가 됩니다. 한 1년만 다니면 초등학교를 안 배우고 갔어도 수학 연산이나 한글을 안 배우고 갔어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 애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하는 뭔가가 없으면 걔를 어떻게 위로시키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심을 시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 조기교육은 가급적 다 했으면 좋겠다. 3살부터, 서너 살부터, 2살부터,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모빌에다가 그냥 한자 그림을 그냥 달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빌에다가 하늘천 따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한자 교육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한자 정도는 떼주는 게 좋다. 영어 조기 교육보다 한자 조기 교육이 훨씬 100배 낫다. 100배.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제 말을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더 인정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전에 설명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완벽하게 체화된 자기 모국어로 하는 사고력이 중요해요. 창안 능력. 근데 그것은 모국어에 능통해야 돼요. 한글하고 한자에 능통해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동양문화권이니까. 그러니까 영어 조금 이것 조금 막 이렇게 외국어 잘한다고 사고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역사들 있죠. 통역사들. 영어 잘하고 한글 잘하고 이렇게 통역하는 분들. 여러분 통역 잘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짧은 글 소설을 쓴다거나 시를 한번 지어보라고 해보세요. 통역 잘하는 사람한테. 거의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언어에 능통하고 통역을 잘하는 그 기능하고 시를 짓고 창안을 하고 하는 기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그게 억누릅니다. 이게 발달하면 이걸 누르고 이게 발달하면 이걸 누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언어 공부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창의력에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나이에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고력을 저하시킬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영어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재밌으니까. 근데 제가 화가를 선택한 이후에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어요, 저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 공부가. 책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 속도가 한글로 읽는 게 빨라요. 영어로 읽는 게 빨라요. 우리 윗대 선배들은 70년대에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영어 원서가 아니면은요 고급 정보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90년대 이후에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그때 영어 번역서가 왕성하게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책은 다 한글로 번역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하고 저하고는 또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한글로 물론 번역이 좀 형편없는 것도 많았지만은 한글로 번역된 것만 봐도요 볼 책이 너무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한글로 번역된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략이었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 공부 뭐 지금 하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전시할 때 관람객들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는 정도는 그거 한 일주일만 더 복습하면 끝나고요.
심지어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전시한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프랑스어 공부해가지고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정도는 진짜 맘만 먹으면은 한 일주일 공부하고 그 나라 전시 하는 거죠, 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외국어를 한번 공부해봤던 경험이 있으면은 다른 국가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게 또 자신감이 붙어요.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방글라데시 봉사활동 가기 전에 이 얘기 안 들은 분 있을까봐 한 번 더 합니다. 3일간 그때 터미널에 있던 영풍문고를 가서 방글라데시어 사전을 샀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주 조그만 소책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방글라데시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 단어가 그게 한 2,000단어, 3,000단어였나. 아주 간단하게 나온 거죠. 한글, 방글라어 발음, 방글라어 그 언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한 3번 읽었어요. 사전을. 3일간. 그랬더니 대략 그 사전에 한 30% 정도의 단어는 외우겠더라고요. 집중해서 읽었죠.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공항에서 이제 그때 그 왕유선 탤런트하고 대조영에서 왜 거미 엄마로 나왔던 박예진? 예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두 탤런트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해보라고 제가 사전을 탁 치고 테스트 해봤다. 나 이건 거의 외웠어. 딱 테스트 해봐. 안 걸러지더니 되게 다행스럽게도 단어 3개를 저한테 물어봤는데 무작위로 골라서 3개 다 제가 기억이 나는 단어였어요. 그래갖고 딱 맞추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외운 줄 아는 거지.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좋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공항을 딱 통과하는데 우리가 11명이었는데 제가 짐이 워낙 많으니까 봉사활동으로 이제 막 아이들 선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잡상인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글라데시 장사하러 온 건지 봉사하러 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11명이고 봉사하러 왔다. 이걸 제가 이제 그 통관할 때 방글라어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했더니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방글라어를 얘기를 하니까 바로 패스 시켜버리더라고요. 막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여행 갈 때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특히 후진국일수록 더 공부를 해서 가면요 그 사람들이 엄청 감동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그게 뭐냐면요 존경의 표시래요. 내가 당신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 언어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게 그들한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3일간 방글라 사전을 막 외우고 갔으니 그래서 정말 굉장한 효과를 봤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단어를 외우고 방글라를 일주일 동안 이제 봉사를 했는데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단어를 외우고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방글라 사람이랑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 달만 있었으면 정말 방글라어 거의 와 떼겠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간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글라어 사전을 읽고 나서 3일간 읽고 나서 방글라를 갔느냐 이 단어에 대한 지식 없이 갔느냐의 차이죠. 단어를 외우고 가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회화가 가능하더라고요. 방글라어로. 이렇게 이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기 방글라어가. 왜냐면 직접 방글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런 게 직접 외국인하고 부딪히는 거에 효과구나. 단어를 외운다고 그 언어가 이렇게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
단어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단어 외운 다음에 그 외국인들하고 직접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왜 나이 먹고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가는 우리 한국인들 있죠. 왜 그들 아직도 영어를 못하냐? 단어를 안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되는데. 안 하니까 미국에 가서 10년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어 외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됐고요. 그래서 엄마표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에게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이거 이 얘기 하잖아요. 미안해 하지 말라고. 엄마가 교육시키면 망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미안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저는 많이 했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한테 학습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아이가 학습과 관련된 행동을 보일 때 칭찬만 해주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그 분위기만 형성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정말 책에 빠져서 읽으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작전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엄마가 지금 읽고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애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읽고 있는 책이 너무 재밌어서 엄마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점심도 안 먹었는데 저녁까지 굶고 내가 이 책을 이만큼만 읽고 나서 내가 저녁을 먹고 싶은데, 너 혹시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네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라 하면서 엄마는 식탁에서 탁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배가 고파, 얘는 놀다 왔으니까. 이렇게. 근데 엄마는 점심도 안 먹고 책을 보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 밥 차려줘, 배고파, 할 수 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책을 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약간 워밍업,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딱 그런 어떤 제스처. 실제로 빠져들면 더 좋고. 그러면은 그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밥도 안 먹고 책을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가슴속에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학습에 몰입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그게 비로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보면서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말로 인식시켜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이미지로 인식시켜야 돼요. 실제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라, 그렇지, 뭐 우리 두뇌는 다 동영상이죠. 실제 풍경도 그렇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표 교육은 관계를 망치게 되고, 화내게 되니까 관계를 망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둘 다 상처받고 끝난다. 거의 90% 이상. 예.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자신이 시작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책 읽기라든가 그리기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엄마가 그걸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고, 아침에 엄마가 운동하러 나가는 그 자기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엄마는 자기 관리하느라고 아침에 너 밥 차려줄 시간이 없어. 나가서만 다이어트가 아니라 요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아침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이미 자기 관리에 실패한 거니까, 다이어트 과정은 짧은 시간에 끝내고 자기 관리 정도로 보여줘야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과정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은 결과 중심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성적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집에서만큼은 결과를 잊어버려야 돼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명문대 잊어버려야 돼요. 과정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정서를 다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쭉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엄마표 교육을 들어가 버리면
과정이 망가져 버려요. 재미와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거는 가족 간의 사랑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평생 그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 들면은 요양원에 빨리 보내버려야지 라는 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자식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더 싫어져 버려요. 더 심하게 되니까. 특히 진도에 집착하면은 쉽게 지치고 관계가 나빠진다. 우리 옆집 애는 여기까지 갔대는데 우리 애는 지금 학습지 1단계밖에 못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더 망가져 버려요. 이게 이제 그 결과 중심 사고죠. 결과와 진도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는 혹시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엄마부터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입시 중심으로 가면 큰일 난다. 미래 교육에 절대 안 맞고 입시 전형이 바뀐다. 특히 명문대 입시 전형일수록 더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홍대가 갑자기 실기시험을 없앤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입시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분명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5년 후에는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5년 후에, 4, 5년 후에 명문대 입시 전형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8년간 유튜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주장을 계속해서 했고, 제가 예측하는 거 거의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수능 최저 등급 없어질 거라는 것도 이미 교육부에서 발표했고, 없애라고 권고안이 나왔고, 애매한 교육을 하면은요, 애매하게 끝나버려요, 결국.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으로 시작을 하시면 후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주도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뭘 해도 적응을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의사와 판사와 교사의 직업을 대체한다고 해도, 그래? 그럼 나 의사, 교사, 판사 하다가 인공지능 들어오면 난 딴 거 할 거야. 아주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환이 쉽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주도성하고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과정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근데 자주성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엄마표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은 인공지능 로봇의 그 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망가져버려요. 루저 돼버려요. 망하는 거죠. 은둔형 외톨이 되는 거죠. 나이 먹어가지고.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 좋은가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어떤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하고 그 아이가 그 활동을 즐기는가, 그 과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를 좋아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애까지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억지로 하면은 특별활동이 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겠죠. 놀이를 학습으로 이용하면 놀이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는 거고, 그럼 특별활동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미래 직업은요, 인간은 전부 다 특별활동이에요. 보편활동이 없어져요. 보편활동은 인공지능 로봇이 한다니까요. 미래의 모든 인간의 활동은 특별활동인데, 특별활동과 놀이예요. 근데 놀이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면 어떻게 미래 인간으로 살아남냐고요. 안 되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중지능, 몬테소리, 프레벨 교육이론이 접목된 교재 교구는 교육적으로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이죠. 답이, 그 이론을 만든 학자조차도 자기 이론이 왜곡됐다고 걱정하고 있다. 빨간 글씨. 자, 몇십만 원씩 하는 교재, 교구 뭐 세트가 있는데, 저도 이 교재, 교구를 막 저한테 엄청 주신 분이 있어요.
엄청 비싼 거래요. 뭐 하나에 막 40만 원짜리 막 진짜 막 몇 박스를 줬는데 어, 저는 그 교재 고구를 애가 가지고 놀도록은 하는데 원래 그 교구가 그 의도한 의도대로는 주지 않아요. 그냥 교재 고구를 확 뿌려놔 버려. 그러면 애들은 그 교구가 이렇게 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놀아 애들은. 지 맘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극제로서 이렇게 장난감으로서 저는 뿌려줘 버리죠. 근데 이 교구는 말이야 이렇게 가지고 놀도록 설계가 돼 있어. 그러면 두뇌가 발달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성과 자율성을 망치게 돼.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가지고 놀든 그건 아이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교재 교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비싼 교재나 교구로 학습의 강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비싸기 때문에 또 자꾸 그 교재에 그 쓰여진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또 욕망이 생겨나거든요. 아니요. 비싼 만큼 제 값을 하겠죠. 언젠가는 할 텐데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걸 또 잊어버려야 돼요. 까먹고 아주 비싼 걸로 뭐 레고처럼 가지고 놀든 딱지치기처럼 가지고 놀든 집어 던지든 뭐 본드로 붙여가지고 뭘 만들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게 해야 됩니다. 자, 몬테소리 교육은 본래 정신지체장애 아동들을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이런 배경과 철학은 무시한 채 오직 인지 발달에 초점을 맞춰 영어, 한글, 수개념 교재, 교구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레벨의 대표적인 교재 교구인 은물 역시 아동이 자유롭게 은물을 가지고 놀면서 그 특성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관찰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교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그 아이의 잠재력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교재나 교구 또는 학원의 권위를 더 믿는 것이죠. 내 아이를 더 믿을 것이냐, 교재를 더 믿을 것이냐 문제죠. 교재를 더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녀의 잠재력을 더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아이의 선택을. 자, 음성 지원 펜 등의 과잉 자극으로 아이가 잃게 되는 것. 양신영 영유아정책연구원. 최근에 나오는 교재 교구에는 펜을 갖다 대는 즉시 소리가 나오며 반응하는 음성 지원 펜 등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기능을 갖춘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구들에 오래 노출되면 아이의 뇌가 빠르고 강한 정보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보거나 인내심이 필요한 활동에 점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잉 자극을 주는 기계 소리보다는 부모의 음성으로 아이에게 말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리 나는 그 펜 같은 것도 부작용이 있다. 자주 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호기심 때문에 그걸 하는 거 괜찮아요, 애들이. 그러나 자주 하도록 강요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구가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아이와 함께 골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그게 색깔 때문에 흥미있어 하든지, 모양 때문에 흥미있어 하든지, 소리 때문에 흥미있어 하든지 상관없어요. 또는 그 포장지에 있는 그 캐릭터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상관없어요. 일단 아이가 호감을 표하면 그걸 가지고 놀게 하는 게 훨씬 정서에 좋고, 정서에 좋아야 두뇌 발달이 더 좋아지는 거고 창의력도 좋아지는 거죠. 다중지능 이론의 하워드 가드너의 권고.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 상품 업체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하워드 가드너의 경고. 가드너 교수는 다중지능 이론은 시작했을 때부터 왜곡되고 오용되어 왔다.
부모와 교사들은 사교육업체의 주장을 거부하라. 라는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편지 대담을 했는데, 자, 영재 검사를 하면 아이 수준을 알 수 있어서 빨리 해보라 그러던데요. 빨리 해보라 그러던데요. 답이 뭐냐? 영재를 판별하는 시기는 10세, 11세입니다. 지적 능력이 안정되는, 즉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나이죠. 10살 이후.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영재라는 것을 너무 좀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영재일 거야, 이런 그 기대 심리를 악용을 해서 어린 나이에 영재 검사를 이렇게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 유아의 영재성 판별을 위한 적절한 검사 도구는 그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스티븐 파이퍼 교수가 플로리다 주립대 교육심리학과 스티븐 파이퍼 교수가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최적의 검사 도구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대단한 발언이죠. 왜냐면은 사람의 영재성은 다중지능 이론에서처럼 모든 방면의 영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방면의 영재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재성을 판별하는 도구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진정한 영재성은, 한 인간의 진정한 영재성, 영재와 천재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인재라는 뜻 아닙니까? 영재성은 55세경에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식의 성공과 사회적인 어떤 적응을 55세까지 부모가 80대가 돼서 80세, 90세가 돼서 자기 자식이 55세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55세까지 제가 기다리라고 하는데 5.5세에 영재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확인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영재로 자라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애가 영재로 타고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심화학습보다는 선행학습에 가깝다. 수학사교육 포럼. 현재 우리나라는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 도구가 없다. 그리고 사교육업체의 판별 검사는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자, 학습 중심의 영재,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시대하고도 맞지도 않는 거죠. 영유아기는 언어 능력이나 상호작용 능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는 10세, 11세 정도 돼야 쓸모가 있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정용경. 발달이 빠른 것과 영재성이 있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대단한 발언이네. 아이 발달이 빠른 거하고 두뇌 전두엽이 빠른 거하고 영재성은 다르다. 자, 이걸 직접 제가 이제 우리 그 친척 동생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나이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잘 보고 읽기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뭐 성인이 됐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걔가 영재가 될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얘가 그냥 단순하게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성향이 부족하고 활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뛰어노는 애가 더 영재고 책을 잘 보는 애가 둔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장을 또 그렇게 합니다. 공부 잘하지도 못하더라고. 어렸을 때 책 아무리 좋아해도. 어렸을 때 놀던 애가 오히려 공부를 잘하지. 나중에 중고등학교 돼서. 그러니까 영재성은 숨기고 눌러도 결국에는 튀어나온 것이지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천재라는 건 좀 기프트니까, 그죠? 영재성이 있는 것과 발달이 빠른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가령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애는 말이 빠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애가 똑똑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잘 읽은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크게 실망합니다. 자, 영유아 시기에는 발달 검사, 언어 검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검사만으로 영재 판별이 불가능하다. 이혜린 그로잉맘 대표. 영재로 잘하도록 해주세요. 영재로 판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어요. 영재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 그로잉맘 대표는 타고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개발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그 10살 이전에 15살 이전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영재가 아니었더라도 개발 가능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스마트 기기에 빨리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또 논란거리 나왔네. 또 나랑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예. 이게 마지막이고 뒤에 이거 읽으면 끝나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자, 그러나 스마트 기기에 일찍 노출되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노출 최대한 늦춰주세요. 자,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T 기업 임원들 자녀들 첨단 기기 사용 안 해. 아시죠? 발더루프 학교, 실리콘밸리에는 발더루프 학교가 있다. 이런 어떤 첨단 기업의 경영진 자녀들이 다니는 미국 학교는 첨단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발도르프 학교죠. 펜과 종이, 뜨개질 바늘, 진흙 찰흙 만들기 수업 있고 컴퓨터는 찾아볼 수 없다. 화면 기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교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금물이고 가정에서도 권장되지 않는다. 자, 이 주장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이 주장의 맹점은 뭐냐? 자,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T 기업의 임원 자녀들의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집이 1000평이에요. 집이. 우리 한국에서 넓은 집 60평이죠? 50평이죠? 숨바꼭질 가능하긴 합니다. 50평이. 그러나 금방 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집은요. 최소 500평, 1000평이기 때문에요. 숨바꼭질 하면 2박 3일 찾아야 돼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나와달라고 이렇게 휴대폰 걸어야 돼. 전화 걸어야지 그 애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패드가 아니어도요.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여기 뭐 가정에서도 컴퓨터가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보다 그 1000평 되는 그 자기 집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강아지도 있고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고 심지어는 무슨 뭐 호랑이를 애완 이렇게 키우는 집도 있을 거고 차우차우를 키우는 집도 있을 거고 오프라인 환경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넓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 집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필요가 없고요. 컴퓨터를 권해도 애들이 컴퓨터랑 안 놀아요. 왜? 더 재미없으니까.
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많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근데 제가 몇 평에 사는 줄 알아요? 저기 임대 아파트 지들 말로는 저기 17평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12평이에요. 우리 집이. 제 옷을 걸어 놓을 데가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놀아요? 물론 학교 운동장엔 그 모래 그 놀이터에서 꽤 많이 놀았습니다. 우리 아들. 거기 말고 안전한 데가 없어요. 차가 싱싱 다녀요. 거기도 완전히 도심지거든요. 익산 부성동이.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뭐죠? 주변 1000평이 안전해요. 1000평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 CCTV가 있어. 그 안에서 아무리 숨바꼭질해도 누가 낯선 사람이 납치해 갈 확률이 전혀 없어. 0%. 철저하게 경비 시스템이 있어. 정원이 막 500평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놀고 싶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오랫동안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T 기업의 임원 자녀들은 1000평에서 안전한 1000평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어. 근데 난 집 안전한 1000평이 없어.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1000평 넘는 넓은 공간을 경험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뛰어노는 거를.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왜 유튜브죠? TV는 내가 원하는 장면을 내가 고를 수가 없지만 유튜브는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아이가. 거기서 간접적으로 그 화면으로 만평에서 뛰어놀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화면으로. 구글, 애플 자녀들은 유튜브 화면이 없어도 실제 오프라인 1000평에서 뛰어노는 거고. 그죠? 집안에, 예전에 리치라는 영화 보세요. 집안에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집안에. 너무 부자니까 맥도날드 고객이 자기 자식들밖에 없는데 맥도날드 직원한테 월급을 줘요. 하루에 팔리는 햄버거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뭐 손님들 왔을 때 그게 리치에서 나오잖아요. 놀이터 환경,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넓은데. 집이 100평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이.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에. 이거랑 비슷한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이지성 씨. 리딩으로 리드하라. 아, 정말. 요즘에 이지성 TV가 이렇게 시작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지성 씨 하도 욕을 해서 사기꾼이라고. 리딩을 리드하라. 그것처럼 그거 완전히 사기꾼 책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자, 이지성은 사기꾼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세요. 제 이름하고, 고리들하고. 그러면 제가 왜 비판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인문고전 독서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인문고전 독서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인문고전 독서 말고 다른 책이 별로 없었고요. 볼만한 게. 막 요즘처럼 막 이렇게 미디어 환경, 동화책이 많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공자맹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맹자를 책으로 배우죠. 근데 그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공자맹자가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옆집 아저씨가 그 정도의 그 대단한 어떤 정서.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안 했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일지라도 동물을 키우는 사람일지라도 그 의식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주변에.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노인이라고 해서 의식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을 통한 정말 한자 한자도 모르고 한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그 시골 노인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이 거의 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걸어다니는 성인들, 걸어다니는 인문학으로, 그러니까 리버럴 아트, 그 어떤 인생의 지혜로 가득 찬 성인들이 실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성공에 더 강한 영향을 줬지. 거기에 옵션으로 그 사람이 읽던 책을 이렇게 빌려서 본다거나 그랬더니 그게 인문고전이었어. 이게 옵션이에요. 그들의 성공은 실제로 주변에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그 책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읽을 만한 책이 거의 없었고 너무 책이 귀했고 책값이 자동차 한 대 값이었고 집 한 채 값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이렇게 받아보는 감동이, 이게 지금 한 요즘 웬만한 책이 한 10,000원 하잖아요. 옛날에 책이요 1,000,000원씩 했습니다. 셰익스피어 때 셰익스피어가 이게 그 말콤 글래드일 책에서 나오는데, 셰익스피어가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친구가 출판업자였어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었냐, 친구가 출판을 하면은 빌려줬대요. 그러면은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 하얀 장갑을 끼고 예를 들자면 손을 씻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친구가 책을 빌려준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책을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된다. 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제 기억으로 그때 책 한 권 값이 30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 당시 셰익스피어가 살던 동네에 서 책을 한 권 사는 가격이 1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 고위 공무원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있었던 책이 3권이었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환경이. 그래서 보통 부자가 아니면 책 자체를 본다는 게 사치였고, 마치 우리가 그 당시 셰익스피어 시대에 책 한 권을 마음껏 본다라는 거는 우리 현재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명품 중독에 걸려서 매달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책 한 권 본다라는 게. 근데 그 명품 가방과 같은 그 금액의 그 책을 빌려준 거예요, 친구가.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소중하게 받겠어요, 책을. 절대 지저분해지면 안 돼. 넘길 때도. 완전히 이건 보물을 다루는 거가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책을 볼 때 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모든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귀했기 때문에. 예전에 성경값이 필사본 할 때, 성직자들 필사본 할 때 성경 그 하나의 가격을 매긴 적이 있어요. 인쇄혁명 이전에. 그랬더니 성경 하나가 1억이었어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필사본 그걸 사는 게. 그래서 얼마나, 두 가지입니다. 인문고전 책을 읽었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책을 소중히 대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걸어다니는 인문학으로 똘똘 그 자체인, 인문학 자체인 그 멘토가 주변에 많았다라는 거. 그 두 가지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지 인문고전 독서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리딩으로 리드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 세상은. 그래서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지성 TV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여전히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뭐 강남 부자 얘기하는 거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구독 취소해버렸는데 그냥 조금 보다가 그냥 그만 보자. 그러고. 저 개인적으로 광고 다는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시작할 때 한 번 나오는 건 진짜 용서할 만해요. 근데 전 중간에 광고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유튜브. 딱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만 광고 달도록 제발 좀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건 실례예요, 실례. 그게 너무 저는 진짜 그거는 구독자들을 뭐 광고 봐주는 머신도 아니고. 아무튼 스마트폰 영상에 노출이 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멈춘다. 오케이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줄 게 아니라 아이와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로 끝나죠. 이게 또 전제 조건이죠. 내가 아이랑 직접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스마트폰보다 그게 좋죠. 그게 좋죠. 바로 옆에 아주 그냥 걸어다니는 인문학 책인 그런 좋은 멘토가 우리 애가 맨날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애가 그건 스마트폰 없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아이 옆에 이미 인문구전 독서가 충분한 그래도 훌륭한 인격도 훌륭한 걸어다니는 어떤 정말 백과사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지금 직접 대화를 매일매일 나눠줄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부모나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의 수준이 그 정도 되나요? 안 되죠. 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못해요. 바빠서. 애랑 대화를 못 나누고 있잖아요. 저도. 제 일을 하느라고. 뭐 싫어하는데 대화 나눠주면 잘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를 데리고 자연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얘 자기 주도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얘가 원하는 질문에만 대답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라든가 이런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유튜브 환경은 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자 숨바꼭질을 해도 2박 3일 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는 500평, 1000평의 안전한 자기 집이 있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직접 대화를 나눠주고 자연체험을 같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멘토나 부모가 그 아이 옆에 있거나 한다면 미디어 환경 노출은 그다지 좋은 방법도 아니고 또 미디어에 노출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패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유튜브를 마냥 금지시키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2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노출시키지 마세요. 아이는 뇌의 그 발달 부위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그래서 화면을 통한 간접 체험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들, 현실의 어떤 물건들, 자연물들하고의 직접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24개월, 만 2세 미만의 시기에는 가급적 스마트 미디어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 많다. 미국 소아과 학교에서도 18개월, 2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미디어 사용을 금지시킨다. 근데 18개월 미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동의합니다. 이것만큼은. 자, 1년 6개월 태어나서 18개월, 20개월 정도 딱 한번 정해볼까요? 그냥 20개월 태어나서 20개월 정도는 피부 접촉이라든가 오감 접촉, 오감 자극이 더 풍부해지도록 좀 관리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24개월 만 2세가 넘었는데 매일매일 아이와 놀아주는 현명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나 멘토가 아이 옆에 바로 없다거나 숨바꼭질을 할 만한 100평 이상 1000평 정도의 안전한 오프라인의 공간이 없다 했을 경우에
스마트 기기마저 노출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는 무엇으로서 자극을 받으며 어떻게 뇌발달을 시킵니까? 스마트폰에 평소에 유튜브에 노출을 시키고 틈틈이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애를 직접 데리고 다녀야죠. 1000평, 10,000평 넘는데 데리고 다녀야죠. 공원, 계곡. 저도 좀 일주일에 한 번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애를 데리고 넓은 공간으로 가서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동물원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매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안심의 육아 전체를 쭉 읽으면서 중간에 비판도 하고 이 주장의 맹점도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뭐 이지성 씨의 그 독서와 관련된 신화 이거 가짜다 그것도 말씀드렸고 어렸을 때 뭐 책 읽기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을 12가지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자, 전문가 29인이 권합니다. 이젠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비판할 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 영유아 시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뇌발달 상태가 아닙니다. 조기 교육으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기본 생활 습관, 부모와 애착 형성을 하는 적기임을 명심하세요. 여기서 저는 기본 생활 습관까지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몰입도를 올려주세요. 인공지능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는 평생에 걸쳐 성장합니다. 교육기관에서의 활동만으로도 뇌 자극이 충분히 되므로 자유놀이와 충분한 휴식으로 뇌의 성장 가능성을 넓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가급적 집에서든 어디든 간에 놀이와 휴식, 넓은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잠재력을 넓혀줘라. 동의합니다. 충분한 모국어 습득과 이해력 발달이 기반이 되면 영어 학습 효과가 더 뛰어나게 됩니다. 영유아 시기에 우리말 책 읽기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데 더 신경 쓰세요. 직접 대화가 중요하고 직접 대화가 부족하면은 유튜브라도 같이 놀게 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전인적 발달 시기인 영유아 때 외국어 학습을 종일시키는 영어 학원에 보내는 거는 삼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잠깐은 괜찮다고 봅니다. 한 달, 아무튼 경제적인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영유아기 독서의 목적은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습득을 위한 책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부모가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과의 호감도, 책과의 그 어떤 우리 인간들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과 아이, 영어와 외국어와 아이, 그 관계가 호감도를 잃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만화책만 좋아한다면 만화책만 읽어주는 것도 좋고, 초등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많은 책을 좋아한다면 오케이,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유아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놀이입니다. 놀이는 아이가 즐겁고 재밌어야 진정한 놀이입니다. 프로그램화된 놀이를 일부러 제공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녀가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해주세요. 맞습니다. 자주성과 자율성을 꼭 지켜줘라. 문자와 숫자를 너무 일찍 하는 것이 오히려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을 제한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자와 숫자를 깨치지 않은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상상과 사고를 마음껏 지지하고 인정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영유아 시기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이와 행복한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세요. 오감 자극하고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는 놀이 시간을 장시간 놀아도 중간에 밥 먹으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몰입도가 역시 중요하다. 놀이에서. 그게 성인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몰입도가. 좋은 유아 교육기관이란 특별활동을 외부 기관의 특별활동을 더 많이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이 교육적인 운영 철학을 갖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차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이를 유의해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람이 문제죠. 사람의 그 정성이 문제죠. 우리 애기 그 담임 선생님이 너 뭐 이럴 거면 유치원 오지 마 뭐 이랬대는데 걱정 많이 됩니다 지금.
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교체하기도 그렇고 유치원 오지 마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매일매일 유치원 가야 되는 애한테 지금 참 걱정되는 게 이게 참 운이에요. 운빨이죠. 좋은 선생 만나는 게 운인데 아이들은 고가의 교재 교구를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사와 흥미가 금방 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주변 사물과 일상용품을 활용하고 공공대여 서비스 등, 그러니까 장난감 도서관, 일상적인 어떤 물건이나 용품 또는 엄마 화장품을 좋아하면 제가 싼 화장품을 직접 사주라고 했죠. 립스틱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 립스틱을 사줘버려요. 그냥 완전 싼 걸로. 그런 식으로 엄마 화장품 가방을 가지고 노는 것을 금지시키지 마시고 엄마 화장품 가방보다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화장품 가방을 한 5개쯤 마련해 가지고 깔아 놓으면은 엄마 화장품 가방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 왜? 엄마 화장품 가방이 더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그 노는 그 자율성을 망치면 안 되고 아이가 뭐에 관심을 보이면 그거랑 비슷한 거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엄마 아빠가 가지고 노는 걸 더 이렇게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비싼 거고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뭐 아빠 자동차를 운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부모가 늘 쓰는 것도 아이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허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유아 때는 영재 판별을 할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영재 재능 발견 등의 사교육 홍보 문구에 현혹되어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네, 영재를 판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년의 영재, 즉 50대 영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뇌에 과잉 자극을 주는 미디어 기기는 뇌 발달에 해를 끼치므로 가급적 금하고 최소한의 사용으로 제한하세요. 그러니까 미디어 기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사용으로 제한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으로 해서 넓은 공간에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재밌는 공간에. 엄마 스마트폰 가지고 안 놉니다. 그래서 미국의 IT 기업의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 왜?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게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넓은 공간. 아이들은 뛰어노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서 뛰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뛰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 미디어로 간접 경험도 못하게 하면 애 바보 만드는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타협과 현명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12번 부분은. 자, 이것으로써 제가 마치고요. 가급적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제 두뇌도 깨우는 차원으로 신문도 좀 보고 책 소개도 하고 이렇게 우리 또 제 그림을 사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답하는 차원으로 또 이 광고 달지 않는 유튜브 광고가 전혀 없는 고리들 TV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들 가급적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라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들어가기 전이라서 이렇게 한번 안심의 육아를 공유를 해봤는데 이거 좀 오랫동안 촬영해야지. 그래야지 썸네일에 잡히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책 소개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아무튼 책 소개 가끔 할게요. 가끔 하고 제가 그 카네기 그 비전 설정할 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새벽에 일어나기,
독서 시간을 가급적 더 늘려보기. 그다음에 저는 운동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림 그리는 게 운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림 시간 늘리기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루에. 그림 시간 새벽에 일어나고 독서 더 열심히 하고 그림 시간 늘리고, 또 하나 제가 설정하는 게 금주. 사람들과 회식을 금지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뭐 고향에서 막 1년에 한 번 놀러 왔는데 형님 나 술 끊었습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이제 말은 못 하겠죠.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명절 때라든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는 오래된 지인들이 오셨을 때는 뭐 막걸리 마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완벽한 금주를 제가 실천을 하려고 하고, 그림 그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이걸 내가 끝내고 싶은데 식당에 지금 가고 싶진 않아. 그럴 때 제가 포도주 반잔 쫙 마시면 그 허기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이 포도주 한 잔을 딱 마시게 되면 이거는요 진짜 보약입니다. 진짜 보약이다. 그럴 때 막걸리는 보관이 좀 어려워서 이제 포도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도주 한 병 마시는데 뭐 거의 한 달 걸리겠죠. 하루에 반잔 먹어봐요. 하루에 반잔이니까 이거 한 달 이상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혼술 반잔 정도만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는 그냥 커피 마시고 식사 정도는 하고, 누가 꼭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은. 근데 일상적인 이제 음주 회식은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제 그림이 1,000억 이상에 팔리는 때가 오고 있고, 제 그림값을 종잣돈으로 해서 정말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복지재단으로 자선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